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들어선 한 여자입니다. 전 오늘 살면서 크게 돈이 부족한 적도 없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속상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예요.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바닷가가 있는 큰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해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바로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의 든든한 양식이 되어주었던 어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어묵 브랜드들도 생기고 있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실 당시만 해도 그냥 시장에서 조기, 정갱이, 갈치 등의 생선살을 치대어 밀가루와 함께 사람이 일일이 튀기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채소도 조금 넣고요. 튀긴 음식이라 보관이 용이하고 먹으면 배도 든든해서 아버지의 장사는 제법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던 도시가 워낙 어묵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을 차차 늘리고 직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일을 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 도시화를 겪으면서 아버지는 나름 공장 시설을 도입하시게 되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물론 시설을 갖추는데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그만큼 장사는 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런 집에서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덕분으로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저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갈량이 소녀였죠. 어린 시절 매일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 공장으로 놀러 갔는데 저는 공부보다 뭔가 공장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밌었어요. 많은 생선의 살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어묵튀김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아버지도 재밌어하는 저를 굳이 오지 말라고 말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항상 퇴근하시는 길에 졸래졸래 따라가는 저에게 제일 큰 어묵 하나를 먹으라고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 어묵은 아버지가 손수 방금 튀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 아버지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대학을 지나가는 오빠와 언니 뒤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 공장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갈 테니 우선 어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 왜 그랬는지 공장 직원분들과도 너무 친하고 그래서였는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공장에서 어묵을 만들며 아버지를 돕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처음에는 역정을 내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묵 만드는 것 좀 배워보고 그냥 월급 많이 안 주셔도 되니까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얼른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라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면서 20살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날 쓸 기름도 체크하고 어묵을 찍어낼 틀 같은 것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선살과 함께 하루 7시 이상을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왜 저러냐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저에게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그게 좋았어요. 빨리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는 게 여자 인생에서 제일 가는 길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대학 가기 전 잠깐만 공장 일을 하겠다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좀 애늙은이 같았던 저의 유일한 낙이라면 주말마다 부모님이 다니던 절에 같이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불공을 들이실 때 함께 절도 하고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도 참 유별났던 것 같아요. 보통 20대가 좋아할 일들은 아닌데. 그 당시 서울로 대학을 간 언니는 유명한 번화가의 맞춤복집에서 예쁜 원피스 정장도 맞추고 항상 방학이면 예쁜 모자에 최신 유행 원피스를 입고 집으로 내려와 서울 생활에 대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참 이상했죠, 저도?
공부 많이 해서 큰 사람이 되라고 서울로 보냈던 오빠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라는 어른들의 뜻을 따라서 경영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공부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인지 오빠는 집에도 거의 오지 못하고 공부를 했죠.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각자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저는 꼭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욕심 같은 건 없었고, 그저 어릴 때부터 먹은 어묵이 맛있고, 그걸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즐거워서 부모님 곁에 남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언니 오빠가 공부를 위해 그렇게 가버리자 엄마가 내심 적적해 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보람차게 공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을 부모님과 보내는 것이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도 별 관심이 없고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전 당연히 남자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또 어차피 공장을 가면 작업복을 입어야 했기에 항상 면티에 그냥 어두운 색 바지를 대충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다녔습니다. 그저 편한 게 좋았거든요. 그런 저를 사람들은 부잣집 딸로 보지 않았지만 저는 딱히 부자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선도 보려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고집이 센 성격이라 어릴 적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2살쯤 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공장에만 너무 있으니 애가 너무 생기가 없다는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강제로 공장을 며칠 쉬게 되어서 평소 부모님과 함께 들르고 하던 절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산속에 있는 절이라 가는 길 자체가 제법 등산이 되기도 했고 오랜만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스님이 내어주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남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집을 떠나 공부를 해야 하나 라는 고민,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버거웠어요. 1990년대 당시 좋은 조건의 선 시장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고 부모님은 시집 못 갈까봐 안달복달 하시니 좀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이쯤이면 절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절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3, 40분을 오르면 절의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이 있는 절지붕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저는 문득 시간도 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숲은 울창하고 새소리도 뭔가 음산하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은 건가?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른 제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바위에 앉아서 다시 올라왔던 길을 더듬어 내려가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삐삐가 있기는 했지만 공중전화가 없으니 산속에서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벼운 산행이라 생각했기에 운동화도 밑창이 얇은 것이었어요. 저는 바위 뒤에 내리막길이 있는 것을 눈으로 살피면서 다리를 내뻗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주르르 하고 미끄러지면서 길이 있는 줄 알았던 곳이 풀 사이로 우거져 있는 곳이 급경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덥석 어떤 손이 저를 잡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크고 따뜻한 손이 힘껏 저를 끌어올렸어요. 크게 다칠 뻔한 저를 구해준 사람은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공장 일로 몸이 항상 단단하신 우리 아버지 같은 다부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뭔가 간질간질한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여기 물 좀 드시고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남자는 제 간이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내려가는 길을 안다며 저를 내내 이끌어줬습니다. 저는 미끄러질 뻔한 충격과 미묘한 기분 때문에 뭔가에 홀리듯이 그 사람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간 남자는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놀라신 것 같은데 저랑 간단히 욕이라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놀라서 그런가 배가 고파서요. 네.
저, 그럼 오늘 도와주셔서 무사히 내려왔으니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등산 초입에 있던 허름한 백반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백반집에서 된장국에 밥을 먹으면서 참 어색했지만 어쩐지 싫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 막걸리집으로 자리를 옮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시준비생이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고 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말하며 나도 신문 같은 걸 좀 잘 읽어보고 싶다고 하자 그 사람은 시사 상식 같은 것들을 자신이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말들도 자신이 설명해주면 쉬울 거라고요. 저는 어차피 대학 갈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해준다면 어쩐지 예전보다는 공부가 덜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었어요. 수업을 부탁하게 되면서 소정의 수업료라도 지불하겠다는 저의 이야기에 그분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휴, 어묵 공장 다니신다면서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공부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니 편하게 빵집에서 한 번씩 봐요. 하더군요. 저는 차마 제 형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데도 공장을 다니며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오해한 그분이 저를 너무 칭찬했기 때문이죠. 그런 채로 우리는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만남의 횟수를 쌓아갔습니다. 옛말에 남녀가 붙어 있으면 결국 전분이 난다더니 그렇게 결국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물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 집 형편이라든가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안 분위기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저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과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씩 저를 대포집에 데려가 술 한잔을 권하면서 어려운 정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저를 귀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덧 마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좀 측은지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가지지 못한 똑똑한 모습이 굉장히 호감도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남매 중 차남으로 형보다 공부를 잘해 집안을 세울 기둥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살던 대도시 근처의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인데 아직도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한 아들 뒀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신다며 자신은 꼭 사시에 붙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숙집에 앉아 책과 씨름할 때면 가끔씩 그런 기대가 천근만근 돌덩이보다 무겁게 어깨를 짓누른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나마 잊을 수 있다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묵 공장에 다닌다고 이야기한 후로 오빠는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 늘어진 티셔츠와 질끈 묶은 머리 때문인지 아마도 제 형편을 안 좋게 추측하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하고 날 때 제가 가끔 돈을 내려고 하면 오빠는 화를 내면서 말했거든요. 나 밥 사줄 돈 있으니 집에 갈 때 빵이라도 사서 부모님 드리라고요. 저도 그런 오빠에게 차마 제가 일하는 어묵 공장 사장님이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르주아니 뭐니 하면서 읽은 책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오빠는 부자들은 모두 양심이 없고 법을 조롱하는 인간들이라고 믿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훗날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니까요. 오빠는 대학 인근의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하숙집 앞에 종종 어묵을 싸들고 찾아가곤 했어요.
오빠, 내가 방금 전에 튀긴 어묵이야.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어? 오빠는 항상 제가 가져다주는 어묵을 고마워하며 받아 맛있게 먹곤 했어요. 저는 왠지 그럴수록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더 자주 하숙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퇴근 후 공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공부랑 담산터 애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의아해하셨죠. 저는 오빠에게 들은 책 이름을 대면서 요즘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좀 미심쩍어 하시는 듯 하더니 제가 책 이름을 줄줄 이야기하며 내용까지 언급하자 우리 딸이 뒤늦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시며 기꺼워하셨어요. 아빠는 너무 공부가 늦는 날은 데리러 갈 테니 언제든 삐삐치라는 말도 하셨죠. 저는 그렇게 나름 007 작전으로 오빠와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오빠는 저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타박하지 않았고 소박하고 성실해서 넌 뭐라든 잘 될 것이라고 꼭 대학 공부해서 진학하길 바란다며 항상 응원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다정한 말을 듣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저는 고향에 남아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인연이겠지. 결국은 부모님 말씀대로 선을 봐야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을 많이 안 주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저 얼른 이 사람이 사법고시부터 변호사가 되면 집안이 한미하더라도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봐야겠다. 똑똑한 사람이니 좋게 봐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으며 저는 곧 치러질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숙집에 가서 끼니도 챙겨주고 어묵을 가득 담아 도시락을 싸가기도 하면서요. 오빠의 하숙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2층으로 된 단독 주택에서 오빠가 기거하는 방은 한쪽으로 돌아가 구석에 있어 사람들을 거의 마주치지 않다 보니 저는 그렇게 한 번씩 오빠네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1차 시험을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드디어 오빠도 가난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나 자신이 성공해야 한다는 짐을 어서 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사실 오빠가 데이트를 할 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런 부담감들을 저를 붙잡고 토로하곤 했거든요. 미연아, 너도 가난에 대해 알지? 우리 집은 말이야. 너무 가난한데 식구가 많아. 그런데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서 난 꼭 사실을 패스해야 돼. 그게 내가 낳아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저는 오빠가 그럴 때마다 사실 잘 공감은 안 되었지만 그저 이 사람이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한탄을 하며 오빠는 언제나 너도 나와 사정이 비슷해서 좋다면서 대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묵 공장에 다니고 언니와 오빠는 서울에 일하러 갔고 부모님은 소일거리를 하신다고 둘러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통한다면서 저를 의지하는 오빠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1차를 합격하고 2차 준비를 할 그 무렵 저희 집에서는 이제 대학을 가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부모님께서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가정교사 선생님들이 오시고 저는 공장을 거의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 부득불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우겨서 일주일에 한 번을 겨우 오빠를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미심쩍어 하시면서 저에겐 무슨 책을 샀는지 뭘 읽었는지 캐물으셨지만 저는 오빠를 만나서 어차피 공부도 하기 때문에 잘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얼굴을 보면서 지냈어요. 자주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오빠에게 저는 어묵 공장이 바쁘다고 오빠에게 2차 준비에 전념하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과외를 받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6월이 되어 오빠는 2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일이 있다고 둘러대어 시험장 근처 먼 발치서 온 마음을 다해 오빠를 응원했어요. 드디어 2차 시험 발표가 난 10월, 오빠는 당당히 2차 시험도 합격했어요. 저는 진짜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길거리에서 오빠 손을 붙잡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대로 오빠가 3차 면접을 통과하고 또 내가 대학을 다닌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 밝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이제 내가 우리 미연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해줄게. 조만간 부모님과 식사 자리 한번 만들자. 라고 든든하게 말해주더군요. 저는 이제는 진짜 제 사정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가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풍족한 집안 딸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와 이야기하려니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게 맞겠죠.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그렇게 오빠는 3차 면접 준비를 하고 2차보다는 합격하기 쉽다는 3차 역시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저는 신문에서만 보던 사법고시를 내 남자친구가 합격했다고 하니 정말 실감도 나지 않고 오빠가 대단하기만 보였어요.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것은 막 겨울로 접어드는 11월경이었어요. 오빠는 이제야 떳떳하게 너를 우리 집에 인사시키고 또 예비 처가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금은방에서 샀을 얇은 금반지를 끼워주며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용돈을 모아서 반지를 사러 갔을 오빠의 모습이 떠올라서요. 그리고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밝히려니 두렵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먼저 만나고 싶다는 오빠 이야기에 일단 오빠네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요. 사실 저는 또 저대로 대학 갈 준비로 학력고사를 12월에 앞두고 있었는데 일단 오빠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학력고사를 보고 곧 대학에 갈 것이고 저희 집안이 나름 유복하다는 것을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 밝히고 결혼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결혼에서도 제가 대학을 다녀야 하는 부분도 걸리고 했어요. 대신 대학은 부모님을 설득해서 서울로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다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1월 중순 오빠가 잡아두었다는 한정식 집에서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날만큼은 맨날 입고 다니던 면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연회색 겨울 원피스를 입고 언니가 방학 때 놔두고 간 멋들어진 코트도 걸치고 핸드백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빠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시골분들 특유의 푸근한 인상이셨고 특히 오빠의 어머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벌써 얼굴이 빨개져서 우리 아들 하면서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연신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어, 왔어. 저의 꾸민 모습에 오빠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한껏 꾸미고 온 모습이 싫지 않았는지 볼에 홍조를 띠더군요.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오빠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가씨는 무슨 공장에 다닌다고요? 무슨 공장이라고 했죠?
뭔가 공장이라는 단어가 특히 도드라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민망한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요. 네, 저기 땡땡동에 있는 어묵 공장에 다닙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 드셨고 어머니는 옆에 있던 오빠의 형과 동생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저기 아가씨가 참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말 큰 시험에 합격한 건 알고 있죠? 라며 갑자기 오빠의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기쁜 일이라고 오빠가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아들 두셔서 좋으시겠다는 말도요. 그런데 근데 둘이 좀 좋아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 생각도 그런가요? 대뜸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도 식사 자리를 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실을 붙다 보니까 벌써 여기저기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빠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면전에 앉혀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오빠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일이 순진한데 아가씨는 공장일만 해서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건지 내가 모르겠소만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어요. 아가씨도 형편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순간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오빠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오빠랑 결혼을 할 수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온 우리가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말에 오빠의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술 한 잔을 들이키시고 어머니는 급기야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가씨가 대학도 안 가고 어묵 공장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아가씨네 집안 형편이야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살기 힘든 집 아니겠어요? 자식을 공부도 안 시키고 공장 보내고 있다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좋았어도 대학까지 다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감생심 사시까지 붙은 내 아들을 넘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천한 집구석 출신이 꼭 이런 이야기까지 대놓고 해야겠어요? 거지 같은 천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살면서 진심으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에도 공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해서 직원들 보너스를 챙겨줄까,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어묵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까 노력하실 아버지의 모습과 항상 저를 걱정하시면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는 엄마, 자식밖에 모르시고 애지중지하면서 저를 키워주신 두 분이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우리 부모님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저는 입을 앙 다물었습니다. 여기선 눈물을 보이거나 맥없이 일어서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어요.
오빠는 어머니가 심한 말을 뱉자마자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저에게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일단 일어나자고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오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당장 사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과하시면 못 들은 걸로 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오빠도 오빠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모두 크게 놀란 기색이었어요. 무슨, 이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죠? 아가씨, 어른이 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오빠의 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 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일하는 어묵 공장의 사장님이세요. 자라면서 한 번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돕고 있는 것이지 형편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순간 오빠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묵 공장 사장딸? 오빠의 형이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간 사과의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 사람 형편 가지고 그렇게 괄시하고 함부로 보시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가난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정말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이 말을 남기고 저는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빠 역시 그런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더군요. 식당 문을 열고 길에 한 걸음을 딛자마자 저는 털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빠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니. 차마 오빠와 계속 만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은 오빠는 분명 속물적인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또 속상하더군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날 밤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가슴을 움켜잡고 길고 긴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12월 학력고사를 볼 때까지 일절 오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서 시험 준비만 하고 밖을 나가지 않았고 삐삐는 그냥 꺼두었어요. 그동안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와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지 않았고 그저 오빠를 포함해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학력고사를 끝내고 아버지께서 오늘은 아빠랑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서 대뜸 어떤 식당으로 저녁 5시까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그러시나 보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단독 방으로 되어 있는 고급 식당이었는데 가족들과 가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는 곳이었어요. 드르릉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아빠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맞은편에 연락을 끊었던 오빠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오빠,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오빠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아빠랑 아는 사이예요? 못 본 사이 오빠는 더 멋있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이발을 했더군요. 내가 오라고 불렀다. 미연이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말이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단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빠의 말씀인즉 제가 그렇게 두문분출하고 난 후 오빠가 공장 앞에서 며칠을 계속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처음엔 직원 중 누구의 지인인 줄 알고 며칠이나 계속 허탕을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대뜸 아빠 앞에서 큰절을 하더래요. 처음 뵙겠다고 미연이 남자친구라고요. 아빠는 몹시 놀랐지만 일단 일으켜 세운 다음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나 함께 하자고 하셨대요. 그리고 오빠는 아빠에게
저를 그동안 만나왔던 이야기, 사실 공부하면서 제가 자신을 얼마나 잘 챙겨줬으며 어떻게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왜 제가 연락을 끊어버렸는지에 대해서도요. 아빠는 오빠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나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니 부모님 입장에서 한 번쯤 욕심이 나셨을 수도 있다고, 저에게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그리 하면 되겠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억울했지만 아빠가 오빠를 적잖이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여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빠와 식사를 한 후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에게도 오빠의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엄마 역시 오빠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있으니 사시도 패스했겠다, 결혼시켜도 괜찮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빠 하나만 보면 사람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뭔가 그렇게 양가의 결혼 추진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오빠는 부모님이 사가 자리를 마련하신다며 정말 후회 많이 하시고 있다고 다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저도 잘한 것 없다는 저희 부모님의 말씀과 또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는 오빠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나가지 말았어야 할 그 자리에 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전과는 달리 오빠의 형제들은 오지 않았고 부모님만 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며 목례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며느라가 왔니?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아가, 그날은 우리가 미안했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 기분이 많이 나빴지? 내 사과하마.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피부가 뽀얗고 기티가 나더라니. 이런 아가씨를 그래. 내가 가난하다고 면박을 줬으니 미안해. 마음 풀거라. 응? 어머니는 제가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사과의 말을 쏟아놓으셨어요. 옆에 계신 오빠의 아버지도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셨죠. 저는 어머니의 사과를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형편이 좋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빠의 가난을 알았지만 오빠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만났던 것인데, 저는 저에 대해서도 오빠의 부모님이 가난하든 하지 않든 어느 정도의 존중을 해주시는 태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자칫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기에 저는 마지못해서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마음먹으며 저는 전에 겪은 예비 시모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좋아하던 오빠였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은 마음에서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3년쯤 시집간 사촌 언니에게 이것저것 결혼 준비나 웨딩드레스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막상 결혼식을 3달 정도 앞두자 드레스며 메이크업 같은 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촌 언니 친구가 마침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앞두고 준비를 한다길래 메이크업 정보를 얻고자 사촌 언니와 친구와 함께 한번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촌 언니의 친구는 서울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잣집 딸이었는데 얌전하면서도 착한 분이더군요. 그분과 여러 가지 결혼식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예비 신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랑 1년 넘게 연애를 했거든요. 부모님 몰래요. 법대 졸업생이던 오빠가 사실을 붓게 됐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근데 사시 붙었다고? 나 결혼할 사람도 사시 붙었어. 어머, 우리 예비 신랑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겠는데? 진짜요? 와, 진짜 세상 좁네요, 언니.
언니는 선 보신 거예요? 난 선 봤지. 사실 남편 집안이 좀 별 볼 일 없어서 고민했는데 사람은 괜찮더라고. 둘째인데 첫째 장남이 구실을 못해서 이 사람이 장남 노릇을 해야 된다나 봐. 열쇠 몇 개 해가야 될 것 같아. 언니 친구는 좋으면서도 걱정도 많은 듯이 투덜대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결혼 관련 수다를 잔뜩 떨고는 기분이 좋아 집으로 왔고요. 언니의 친구분이 추천해준 드레스샵과 메이크업샵을 한번 가볼 예정으로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지만 오빠는 바쁘다고 했어요. 요즘 좀 정신이 없다고요. 결혼 앞두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고 오늘은 멀리 친척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 엄마랑 가려다가 사촌 언니가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오늘 안 그래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도 드레스샵 예비 신랑하고 온다고 하던데 그럼 너도 같이 따라가 볼래?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샵은 아주 크고 화려했어요. 하얗고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로 들어섰어요. 저 멀리에 서 있는 사촌 언니와 그 친구가 보였어요. 드레스를 입은 언니 친구를 바라보며 소파에 앉은 한 남자의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익숙한 그 뒷모습은 아무리 봐도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려 애썼습니다. 오빠? 오빠가 왜 여기 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사촌 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불렀어요. 미연아!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또각또각 구두를 신은 발에 힘을 주고서 오빠인지 아닌지 앞모습을 보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오빠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구두 소리가 들리자 제 쪽으로 뒤돌아보더군요. 고개를 돌려 저를 확인한 오빠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미연아, 저게, 그게... 제 말도 잊지 못하고 덜덜 떠는 오빠를 보면서 저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돈돈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오빠는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자 결국 부모님과 같은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죠. 가난한 고시생이었을 때는 그렇게 부자들을 욕하더니 저와 결혼하기로 하고서도 더 부잣집 여자를 찾아 선을 보고 결혼을 양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다뇨. 저는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제 예비 신랑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큰 소리로 사촌 언니와 친구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둘은 드레스 이야기하느라 저쪽에서 한참 이야기 중이었거든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돌아본 두 분에게 저는 여기 언니 친구분과 결혼할 이분이 바로 제 예비 신랑입니다. 양다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도리어 나더라고요. 언니의 친구의 얼굴은 흑색으로 변했고 사촌 언니는 달려와서 가방을 오빠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뭐? 미친놈아. 가자, 미연아, 가자. 너도 얼른 드레스 갈아입고 따라와. 그렇게 저의 사랑은 지저분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와 사촌 언니네는 물론 그 친구분 집까지 여러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저는 아예 전화기를 뽑아버리고 몇 달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처음 며칠은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래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결혼으로 부모님 재산을 그 집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파혼이 낫다 싶더군요. 저에게도 언니 친구에게도 파혼당한 오빠는 선 시장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가서도 아들 장사 한번 제대로 하려고 했겠죠. 저는 씁쓸했지만 그저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지냈답니다. 물론 그 후 대학도 가고 인품 좋은 사람을 만나 순탄하게 결혼 생활도 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는 기억이고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일이었네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역시 평생 마음에 뭔가를 담아두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주변에 결혼을 앞둔 젊은 아가씨가 있다면 저 같은 일도 있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결혼이 일륜지대산은 아니니까요. 그럼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